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쑥쑥 키워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반가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빌릴 때 항상 따라다니는 거, 바로 이자율이죠. 근데 이 이자율이 대체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오늘 그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자율이 사실은 돈의 가격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 가격, 배추 가격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화폐 시장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네, 교수님.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누가 공급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돈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주체는 딱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한 나라 경제의 컨트롤 타워,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얼마나 풀지 딱 결정하는데 이걸 경제학 용어로 화폐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화폐 공급, 즉 MS 곡선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왜 이렇게 수직선일까요? 그건 바로 공급량이 이자율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오직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딱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앙은행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좀 더 풀어야겠다 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른쪽 그래프처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슝 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통화정책의 시작점이에요. 교수님, 공급이 있으면 수요도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돈에는 이자율이라는 가격이 붙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왜 굳이 돈을 가지려고, 즉 수요하려고 하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돈을 왜 원할까요? 당장 빵도 사 먹고 버스도 타야 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현금, 즉 돈을 보유하려는 욕구를 바로 화폐 수요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은행 이자율이 연 10%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현금을 그냥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당장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즉, 현금을 가지려는 수요, 화폐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깝다면 굳이 은행에 넣을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 할 거고요. 이 관계 때문에 화폐 수요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즉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딱 정해주는 수직의 공급 곡선, 그리고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우하향 수요 곡선, 이 둘이 드디어 한 시장에서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예요. 화폐 공급 곡선 MS와 화폐 수요 곡선 MD가 정확히 만나는 저 F점 보이시죠? 바로 저 지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돈의 양과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시장의 균형이 딱 이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경제의 기준이 되는 균형 이자율, 즉 R스타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균형점보다 높은 R1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이자가 높으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덜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시중에 풀린 돈은 그대로니까 돈이 남아도는 초과 공급 상태가 돼요. 반대로 R2처럼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요. 너도 나도 돈을 가지려고 해서 돈이 부족해지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장은 이 불균형을 스스로 해결해서 결국에는 저 마법의 균형점, R스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죠. 교수님, 그럼 중앙은행은 이 원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이야, 오늘 질문 수준이 대단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중앙은행은 이 균형점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경제 전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 통화 정책입니다. 자,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자율을 좀 낮추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정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첫째, 시중의 돈을 더 풀기로 결정합니다. 둘째,
그 결과 아까 봤던 수직의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급량에 맞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뀌면서 시장 이자율은 자연스럽게 스르륵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그 과정이 바로 이 그래프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M0에서 M1으로 늘렸더니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랬더니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면서 균형 이자율이 R스타에서 R'으로 떨어진 게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금리 인하의 경제학적 원리인 겁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자율이 결정되는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율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돈의 가격이다. 둘째, 돈의 공급은 오직 중앙은행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중앙은행은 이 공급량을 조절해서 돈의 가격, 즉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 이 3가지가 바로 통화정책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존재가 나타났어요.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강력한 통제 주체가 아예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 말입니다. 네, 바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죠.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정교한 화폐 시장의 원리, 즉 중앙은행이 공급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수요와 만나 이자율이 결정되는 이 아름다운 모델이 과연 중앙은행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비트코인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